남편의 하루 3번의 성욕, 왕성한 70대 대물 남편의 성적 중독. 저는 올해 64세 한정혜입니다. 64살 저에겐 아직도 벅찬 나이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갔고 저는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친구 소개로 만난 박도연 씨가 제 삶에 들어왔어요. 73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중후했죠. 정혜 씨, 이 꽃이 당신만큼 예쁘지 않네요. 첫 만남부터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연 씨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꽃다발을 들고 왔고 좋은 식당에 데려가 대접해줬죠.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쓸쓸하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처음엔 그저 신기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다니요. 도연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이야기도 잘 통했고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전화도 해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도연 씨가 본인 옷을 벗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시더라고요. 정혜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돼요. 그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2달 정도 흘렀을까요? 어느 날 도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 몰랐거든요. 좋습니다, 도연 씨. 제가 대답하자 도연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였던 긴 시간들이 이제 끝날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화려한 것보다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족들만 모여서 하기로 했어요. 도연 씨는 제 의견을 모두 존중해 주셨습니다. 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식장 선택까지 모든 걸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준비 과정도 즐거웠습니다. 도연 씨의 집은 꽤 컸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까지 있었죠.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도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도 여러 개고 거실도 넓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죠. 결혼식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도연 씨와 함께할 앞날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따뜻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 아니 이제 내 아내 행복하게 살아요. 도연 씨의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싶으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결혼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를 말이에요. 신혼 첫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다정한 모습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혜야, 이제 우린 진짜 부부야.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뻔했어요. 잠깐, 도연 씨. 제가 말하려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연은 마치 급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커피 한 잔도 마시기 전에 말입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 달콤한 말과 함께 또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였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 아침에는 제가 살며시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연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뭐, 아침에는 안 된다고?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부부가 이런 것도 못해? 다른 여자들은 다 해주는데 당신만 특별해? 이런 말을 하는 도연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제가 아는 그분이 맞나 싶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했는데 말이에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날도 도연 뜻대로 해야 했어요. 거절하면 화를 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앉는 거예요. 정혜야, 점심 후 디저트는 어때?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만지더라고요. 거실에서, 주방에서,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까지요. 집안 어디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빨래를 널고 있으면 갑자기 끌어안고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살아야 했어요. 도연 씨,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거절하려 하면 또 그 표정이 나타났어요.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자꾸 싫다고 해?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나이 들었다는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거든요. 도연은 제가 거절할 때마다 꼭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다른 남편들은 바람피는데 나는 당신하고만 하겠다는데. 왜 그래? 부부 생활 거부하면 이혼 사유야. 알고 있어? 이런 협박 섞인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보통 9시쯤 됐는데 그때부터 도연은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껴안고 책을 읽고 있어도 빼앗아 가고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였어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 언제 할 거야? 부부 생활이 뭔지 몰라. 그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도연이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 오늘도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제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도 느렸고요. 하지만 도연은 제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젊은 사람들은 매일 하는데 우린 하루에 몇 번 안 하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요구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말라고 하고 피곤하다고 해도 그럼 언제 할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도연의 요구는 정말 기계적이었어요. 시간표라도 짜놓은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시, 밤 10시. 마치 약 먹는 시간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중단하고 따라와야 했죠. 한 번은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도 신호를 보냈어요. 손으로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전화를 끊으라고 눈짓도 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미안, 나중에 다시 걸게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도연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제가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도 문을 두드렸어요.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목욕을 할 때도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용품을 사야 했고 도연도 함께 장 보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밖에 나가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트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고 밝은 곳이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도연도 평소처럼 자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고요. 역시 집에서만 그러는 건가 보다 싶어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세제 코너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세제를 고르고 있는데 도연이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감싸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도연 씨, 여기서는. 제가 당황해서 말하는데 귓가에 속삭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고 싶어 미치겠어.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도연 씨, 사람들이 봐요. 제가 말했는데 오히려 더 세게 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애정 표현하는 게 뭐가 이상해? 그때 도연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잠깐 나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어디로요? 제가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고 계속 끌어당겼어요. 장바구니는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주차장까지 끌려나갔습니다. 도연이 차 문을 열고 저를 밀어 넣으려 하더라고요. 도연 씨,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항했는데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차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혹시 누가 볼까봐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집에 가서 제가 말하려는데 도연이 차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해야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요. 차 안은 좁았고 밖에서 누가 볼 수도 있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와요. 여기서는 정말 안 돼요. 제가 간절히 말했는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더 빨리 해 이런 말만 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요. 차 유리가 투명해서 밖에서 보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부끄럽고 혹시 누가 봤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장 보러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마치 방금 전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는데 도연이 함께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무릎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연 씨, 여기 사람 많아요. 제가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자. 도연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는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안 돼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제가 거절했는데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그럼 차에서 하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봐요. 제가 강하게 거절하니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거절해? 남편한테 이러기야? 그때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 시간이 된 거였죠. 다행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받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했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나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대더라고요. 도연 씨, 운전 중이잖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는데 괜찮아. 신호등이잖아.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집 안에서도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안고 빨래를 개고 있으면 옆에 와서 만지고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문을 두드렸어요. 정혜야, 뭐 하고 있어?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재촉했습니다.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어요. 화장실도 편히 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목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했어요. 도연의 그림자만 봐도 이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의미로 말이에요. 설렘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긴장했고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도연이 옆에서 자꾸 방해를 했어요. 손으로 이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 끊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걸게. 결국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왜 전화를 끊었어? 친구가 나중에 다시 걸어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있어서 그랬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있으면 전화 못해?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른 집은 이렇지 않다는 걸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있어도 전화 통화 정도는 자유롭게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도연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이었습니다. 저를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이제 집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트에서, 병원에서, 차 안에서,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욕구만 중요했을 뿐이죠. 저는 점점 더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도연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배려심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제 기분이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이게 사랑인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집 밖에서도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는 걸 아직 몰랐다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집 안 곳곳을 자세히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연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을 찾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조각들이 모여서 무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외출한 사이에 욕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하려고 거울 뒤쪽까지 닦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붉은 립스틱 자국이 거울 모서리에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처음엔 제가 묻힌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진한 빨간색 립스틱을 쓰지 않거든요. 게다가 그 높이는 저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거울에 입술을 댄 것 같았어요. 전부인 것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금세 머리에서 지웠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연 옷 사이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검은색이고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저는 단발이라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예요? 저녁에 도연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런데 도연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라고요. 뭔 얘기야? 옷장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제가 말하니까 그건 청소할 때 못 찾은 거겠지.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런 것도 신경 써? 하면서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얼굴이 굳어서 불편해 보였어요. 그리고 급하게 화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배고프네. 저녁 뭐 해 먹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잠든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장 뒤편에 작은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진주 귀걸이였는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주 귀걸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김 기사가 오는 날이었어요. 도연이 일주일에 2번씩 김 기사를 불러서 차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대화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김 기사는 도연과 오래 일한 사람이니까 전 부인에 대해서도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기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김 기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에 전 사모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니까 김 기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전 사모님도 초반엔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어요. 초반에만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김 기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엔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가정부 이 씨가 다가왔어요. 김 기사와 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기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의 표정도 불편해 보였거든요. 이 씨, 전 사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건 병이셨어요. 무슨 병이요? 심장병이었어요. 갑자기 나빠지셔서. 하지만 이 씨의 말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시선을 계속 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수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사모님은 마지막 몇 달 동안 방문을 잠가놓고 울기만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한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이 씨는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병이 심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 기사와 이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반엔 행복해 하셨죠. 방문을 잠가놓고 울기만 했어요.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립스틱 자국, 긴 머리카락, 진주 귀걸이, 그리고 김 기사와 이 씨의 말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 부인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건 아닐까? 처음에는 행복했다가 점점 힘들어지고 마지막에는 방에 숨어서 울 정도로 괴로워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전 부인의 방을 찾아봤어요. 도연이 외출한 사이에 2층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한방 문고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빗장이 추가로 달려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잠금 장치 말고 따로 설치한 것 같았어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희미한 손톱 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전 부인이 쓴 것 같았는데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망치고 싶어.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구든 나를 좀 도와줘라는 절망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전 부인도 저와 똑같은 일을 겪었던 거였습니다. 도연의 과도한 요구와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 방에 숨어서 울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장병이라고 했지만 정말 병 때문이었을까요?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전 부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전 부인의 수첩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에 누우면 자꾸 그 글귀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치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든 나를 좀 도와줘라는 마지막 글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심장이 자꾸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저를 부를 때마다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무서운 의미로 말이에요. 정혜야, 이리 와. 이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죠. 도연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인형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는데 도연은 평소처럼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먼저 이거부터 하자. 도연이 말했지만 저는 정말 숨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가 간절히 말하니까 그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병원 가자. 하지만 그 말투에서도 짜증이 묻어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다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정맥이 있고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태로는 심장 압박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일들은 당분간 피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 한편으론 안도됐어요. 이제 도연에게 거절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도연 씨,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분간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이 끊어버렸습니다. 의사가 내 마음까지 알아?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의사가 우리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부부 생활이 스트레스라니 말이 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사는데 왜 너만 특별해? 의사 말만 믿고 남편을 무시하려고 해?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연은 의사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부부야. 부부의 의무가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거칠게 대했어요.
마치 저를 벌주려는 것처럼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제가 울면서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꾀병 부리지 마.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어? 그냥 조심하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제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의사 말 듣고 거절하면 다른 여자한테 가야지, 이런 협박까지 했어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가위가 눌렸어요. 숨이 막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그런 밤이 계속 반복됐어요. 가위 눌림이 있는 날이면 꿈도 무서웠습니다. 도연이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서 저를 쫓아오는 꿈, 숨을 곳이 없어서 계속 도망치는 꿈들이었어요. 깨어나서도 한참 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현실보다 나을 때도 있었거든요. 울음도 참아야 했어요. 소리내서 울면 도연이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왜 울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슬펐어요. 몸무게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겠고 소화도 안 됐거든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고 피부도 거칠어졌어요. 예전의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제 변화를 보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이 빠져서 더 예뻐졌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게 나인가?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도연에게 조금씩 잠식당해서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전 부인이 떠올랐어요. 그분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요? 처음에는 저처럼 참다가 점점 무너져가고 마지막에는 방에 숨어서 울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무서워졌어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는데 제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도연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을까요? 밤에 도연이 잠든 사이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뭔가 해야 돼.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막막했어요. 도망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부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도연의 요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 말을 듣고 거절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들을 건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됐고 점심 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몸이 안 좋아요라고 말해도 도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또 핑계야? 매일 아프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뒤에서 갑자기 안더라고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 지금 시간이야. 저는 정말 힘들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정말 오늘은 안 돼요. 그러자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안 된다는 게 뭐야? 부부가 안 된다는 게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든 그건 핑계야. 다른 여자들은 아파도 남편 챙기는데 너만 유별나게 굴어? 정말 아파요. 심장이 너무 아프다고요. 제가 울면서 말했는데 도연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빨리 하자. 오래 하면 더 아플 테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제가 소리치면서 도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눈에 분노가 가득했고 마치 저를 해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도연이 저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야. 남편 말을 거역하려고 해? 그리고 강제로 거실로 끌고 갔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밀어 넣어지면서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가 간신히 말했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도연의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쓰러지자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곧 의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도연이 제 옆에 앉아서 물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괜찮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진심으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힘없이 말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가슴은 계속 아팠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병원은 무슨 잠깐 쓰러진 것뿐이야. 너무 오버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도연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매번 아프다고 하고 이제는 쓰러지기까지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쓰러진 건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사랑은 폭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과 지배욕이었습니다. 제 아픔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욕구만 중요했던 거죠. 제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해요. 그 말을 하자 도연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혼? 뭔 소리야?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제가 말하자 도연이 비웃더라고요. 소유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이게 사랑이에요? 저를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강요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도연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프면 걱정해주고 싫다고 하면 멈춰주는 거라고요. 도연이 일어나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이혼은 절대 안 돼. 넌 내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가. 이런 말을 하면서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당신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자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정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급하게 사과하는 목소리였어요. 앞으로 조심할게. 병원에서 말한 것도 지킬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부인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가 죽게 만드신 거죠? 이 말을 하자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저도 알아요. 전 부인이 왜 방에 숨어서 울었는지, 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김 기사? 아니면 가정부?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당황한 기색도 보였어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누가 말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전 부인처럼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굳건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이혼은 꿈도 꾸지 마. 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돼. 넌 평생 내 여자야. 그리고 문 쪽으로 가더니 열쇠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어디 가지 마.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도망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전 부인처럼 말이에요. 도연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였어요. 말로는 사과하고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였습니다. 이혼을 선언한 다음 날 도연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탈출을 시도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베란다 쪽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가지고 나올 것은 지갑과 핸드폰뿐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그냥 도망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돌아올까봐 무서웠거든요. 버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주위를 계속 둘러보면서 도연의 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조금 안심됐어요. 이제 자유야 싶었습니다. 친구 집에라도 가서 며칠 있으면서 이혼 절차를 준비하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리니까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어디야?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집에 없는데?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았을까요? 혹시 집에 일찍 돌아온 건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이미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로 갈아탔어요.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거든요. 시내 한복판에서 내렸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카페에 들어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랑 문제가 생겼어. 며칠만 있을 곳이 필요해. 미영이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주소를 알려주면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연의 차가 길 건너편에 서 있었거든요. 도연이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도연이 차에서 내리면서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정혜야, 도연이 뒤에서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뛰고 또 뛰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더 빨랐어요. 골목길로 들어선 순간 뒤에서 손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도연이 악력으로 잡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제가 소리쳤는데 도연은 더 세게 잡았어요. 집으로 가자. 말 안 듣고 왜 이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싫어요. 안 가요. 제가 저항하니까 도연이 다른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양쪽 팔을 다 잡힌 상태가 됐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하지만 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괴롭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신기한 듯이 구경만 했습니다.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김 기사였어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 마침 잘 됐네. 차 좀 가져와. 도연이 말했지만 김 기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싫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사모님 손목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연이 너무 세게 잡아서 상처가 난 거였어요. 김 기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사장님, 놓아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도연이 소리쳤지만 김 기사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전 사모님 일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 사모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김 기사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입 닥쳐. 도연이 소리치면서 김 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김 기사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사모님, 빨리 가세요. 저는 김 기사가 시키는 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도연과 김 기사가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서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멍이 들어 있었어요. 택시 기사가 어디서 다치셨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부부싸움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손목의 상처를 보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겠어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여성보호시설로 연결해줬어요.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 여기까지는 찾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호시설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들으면서 상담사가 심한 경우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혼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이틀 후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동시에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도연이 저를 못 만나게 하는 법적 조치였어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보호시설 앞에 도연이 나타났어요. 직접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나와. 집으로 가자. 돌아와. 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들을 계속 외쳤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도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무섭게 느껴졌을 텐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냥 한심해 보였어요. 저를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랑했는데. 도연이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고 소유욕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경찰이 와서 도연을 데려갔어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도연이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심장 상태도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부정맥이 심해졌고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사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시고요. 매일 심장약을 먹으면서 천천히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점점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당신이 겪은 일은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해줬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정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욕구예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제 경험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도연의 행동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슬픔을 조금씩 풀어냈어요.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었고, 화가 날 때는 베개를 치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해소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어느 날 상담사가 제안했어요. 정혜 씨, 동료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물론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준비되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료 상담사 교육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가정폭력의 유형, 피해자 심리, 상담 기법 등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전형적인 가정폭력 패턴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저만 특별히 불운했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어요. 교육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맡은 분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남편의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비슷한 분이 계시다니 위로가 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게 사랑인가 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였어요. 가해자들은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숨을 조여오는 손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손이어야 해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눈에서 뭔가 깨달음의 빛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때리지는 않는데 이것도 폭력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성적 강요도 모두 폭력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폭력은 주먹질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모든 행동이 폭력이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1년 후 상담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김 기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날 김 기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도망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니까 김 기사가 당연한 일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모님을 못 도와드린 게 늘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만큼은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 기사는 도연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려줬어요. 많이 망가지셨어요. 술만 드시고 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요. 처음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도연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느 봄날 새로 이사한 집의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찬 바람만 불던 창문인데 이제는 봄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예전의 제가 아닌 새로운 제가 있었습니다. 살도 좀 오르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명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는 눈이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눈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꼭 안아줬어요. 수고했어. 잘 견뎠어.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대견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